1944년 6월 6일 서양 세계의 마음속에 영원히 새겨진 날짜. 그날로서 자유가 폭정을 물리치기 위한 긴 행진을 시작한 날. 1939년부터 1941년까지 아돌프 히틀러의 나치 독일군은 유럽연합과 그 이상의 지도에서 파괴, 억압, 살인의 길을 불태웠습니다. 그리고 히틀러의 야망이 결코 만족되지 않을 것처럼 보였습니다. 세계가 그의 목표였고 죽음이 그의 도구였습니다. 심하게 상처받고 절실히 버티고 있는 영국만이 상처를 충분히 막아 유럽연합 전체가 만위기에 뒤덮이지 않게 보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지 3년 만에 영국, 캐나다, 미국 및 많은 다른 연합 국가들이 하나의 힘으로 결합하고 한 번의 신속한 움직임으로 히틀러의 유럽연합 전체 지배에 대한 꿈에 칼을 꽂았습니다. 그 칼은 1944년 6월 노르망디 해변에서 꽂혔고 그 후로는 결코 다치지 않는 치명적인 상처로 비틀려 있었습니다. 이것은 작전 오버로드의 이야기입니다. 디데이의 이야기입니다. 세계의 전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941년 12월 7일) 독일의 동맹국인 일본이 태평양에서 미국을 공격했습니다. 이 아시아 동맹국을 지원하고 그의 장군들에게 반기를 들며 히틀러는 그해 12월 11일에 미국에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미국의 거대한 산업 및 농업 기반은 물론 이제 히틀러에게 대항할 수 있는 엄청난 인력은 유럽연합의 나치 독재를 물리치는데 새롭고 넓은 가능성을 제공했습니다. 유일한 질문은 어떻게였습니다. 모스크바의 스탈린과 많은 미국 군사 지도자들은 가능한 한 빨리 두 번째 전선을 열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가장 가능성이 높은 것은 1942년 여름이었습니다. 그러나 처칠과 루즈벨트는 훨씬 더 조심스러웠습니다. 영국 연방군은 여전히 북아프리카에서 독일과 이탈리아군과 치열한 전투를 벌이고 있었으며 이 전투는 서유럽연합의 직접 침공을 지원하기 위해 포기하거나 축소해야 할 수도 있었습니다. 또한 공급망을 구축하고 독일 방어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현 임무를 위한 침공군을 훈련시키고 침공을 위한 독일 방어력을 약화시키고 지속적인 공중 캠페인을 통해 독일의 대전기를 방해하는 등의 준비 작업이 겨우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이라는 우려도 있었습니다. 그 결과 스탈린의 실망스러움으로 서유럽연합 침공은 1943년까지 연기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처칠은 약속을 지켜야 했습니다. 1942년에 유럽연합의 병력을 상륙시키기로 스탈린과 합의했습니다. 그래서 처칠은 1942년 8월에 프랑스 공화국의 독일 연방 공화국 마을에 대한 대규모 공격을 승인했습니다. 전면 침공의 규모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이 공격은 서부 전선이 끝나지 않았음을 독일에게 상기시키고 이 시기에 모스크바를 향해 여전히 징역하고 있는 소비에트 연방 전선에서 독일 병력을 끌어내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주로 캐나다 병력에 의해 수행된 이 작전은 재앙이 될 것임을 증명했습니다. 주빌리 작전이라고 불리는 이 작전에서는 15,000명의 병력이 상륙하여 인근 항구를 점령하고 독일의 방어시설을 파괴하고 철수하기 전에 가능한 한 많은 독일 작전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탱크를 상륙시키고 대공 지원과 해군 지원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작전 시작 후 단지 6시간 만에 생존자들은 완전히 후퇴하고 있었습니다. 약 1,500명의 연합군 병사가 목숨을 잃었고 더 많은 사람들이 포로가 되었습니다. 연합군 항공군은 숙련된 독일 항공군의 공격을 받았으며 상륙을 지원하는 로열 네이비는 구축함 한 척과 상륙정 몇 척을 잃었습니다. 그냥 가자는 대담한 태도를 가진 사람들에게 이것은 모든 것이 잘못되면 바다에서
유럽연합 요새를 공격하는 것이 얼마나 비용이 들 수 있는지에 대한 깊이 있고 아픈 교훈이었습니다. 그러나 유럽연합 침공의 아이디어를 기각하는 것은 물론 완전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한편 북아프리카에서는 매력적인 필드 마샬 버나드 몽고메리가 지휘하는 영국 연합군이 엘 알라메인에서 독일의 필드 마샬 롬멜의 군대를 정지시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미국군이 토치 작전에서 튀니지아에 상륙함에 따라 독일과 이탈리아군은 모든 측면에서 천천히 압도되고 있었습니다. 1944년까지 프랑스 공화국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이 비현실적으로 여겨지면서 대신 이탈리아 침공에 주목이 쏠렸습니다. 그리고 처칠이 유럽연합의 부드러운 배라고 묘사한 곳을 통해 나치 독일을 향해 북쪽으로 돌진했습니다. 1943년 6월 9일에 아프리카에서 롬멜을 추방한 후 연합군은 시칠리아를 침공하고 9월에는 이탈리아 본토를 침공했습니다. 이 시점에 많은 이탈리아인들은 파시스트 독재자 베니토 무솔리니를 전복시키고 연합군 측으로 넘어오려고 했습니다. 이것은 초기에는 연합군이 남부 이탈리아를 빠르게 진출하는 데 도움이 되었지만 잘 구축된 독일군과 친파시스트 이탈리아군 덕분에 다시 교착 상태에 빠졌습니다. 독일의 자원이 이제 두 개의 강력한 전선에 투입되고 점령한 땅을 더 잘 준비된 연합군이 점령하게 되면서 주목이 다시 서유럽연합 침공 준비로 돌아갔습니다. 가장 높은 권력의 계층에서 즉시 두 가지 질문이 제기되었습니다. 첫째, 이 작전의 전체 지휘를 맡아야 할 사람은 누구인가요? 둘째, 침략은 어디에서 일어나야 하나요? 영국과 미국 모두에서 전쟁은 가정에서도 이름을 알려진 군사 지도자들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각각의 국민들에게 존경받는 존재였습니다. 영국에서는 유럽연합 요새 공격을 이끌 가장 유력한 후보는 물론 북아프리카와 이탈리아에서의 성공을 이어가는 필드 마샬 몽고메리였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병력이 미국인이어서 캠페인을 이끄는 것이 미국인이 적절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그리고 1943년 말 그 임무는 아이젠하워 장군에게 주어졌습니다. 아이젠하워의 선택은 논란이 없지 않았습니다. 몬트고메리와 같은 다른 장군들과 미국의 소란스러운 패튼 장군은 제1차 세계대전에서 광범위한 전투를 겪었지만 아이젠하워는 전쟁 전체를 미국에서 복무했습니다. 그는 성공적인 토치 작전과 이탈리아 상륙 작전을 감독했지만 그의 실전 경험 부족은 1944년 6월을 앞두고 그의 많은 결정에 어두운 그림자를 던졌습니다. 그러나 아이젠하워는 곧 오버로드 작전이라고 명명될 계획과 실행에 있어 다른 장군들이 가지지 못한 중요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다양한 국적과 그들의 지도자들의 개성을 하나의 힘으로 통합시키는 데에 있어서는 대가였습니다. D-Day가 미국, 영국, 캐나다에 의해 수행되는 세 개의 별도의 작전이 아니라 히틀러의 폭정에서 유럽연합을 해방시키려는 하나의 포괄적인 침공군이 된 것은 아이젠하워 덕분이었습니다. 이 침공이 어디에서 이루어질 것인지에 대해서는 유럽연합 요새를 침공하기에 이상적인 위치는 바로 파드칼레가 될 것이라는 것에 모두가 동의했습니다. 네오칼레. 이곳은 영국 해협이 가장 좁은 곳으로 더 짧은 건널목을 허용하여 침공군이 가장 취약한 시간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남동부 잉글랜드 기지에서 최대한 항공 지원을 제공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독일인들도 이 사실을 알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자신들의 최고의 병력 중 일부인 삼무트 장군 아래에 독일 15군을 배치하였고 이들은 독일의 최고의 장비와 가장 강력한 요새를 갖추어 침략군을 저지하도록 하였습니다. 칼레를 공격하더라도 성공적이라 해도 대량의 피해가 발생하여 대체 병력을 확보할 때까지 유럽연합 본토로의 징역이 지연될 것입니다. 최고연합군 사령관의 참모장으로서 이는 입에 착착 감기는 코사크어로 줄여 말하곤 했는데 이 역할은 영국 육군 중장 프레드릭 이에게 맡겨졌습니다. 모건이 대안을 제안하는 것이었습니다. 1943년 5월 캐나다 퀘벡에서의 연합군 지도자들과의 회의에서 그는 적의 배치와 연합군이 침공에 사용할 수 있는 부대와 장비를 기반으로 가능한 모든 옵션을 지칠 때까지 검토한 후 그의 추천을 제시했습니다. 인용하면 나는 내 지시에 의해 부과된 자원의 제한을 고려할 때
우리가 노르망디 해변을 통한 공격에 우리의 노력을 집중한다면 1944년 5월 1일에 합리적인 성공 가능성을 확신할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므로 결정되었습니다. 동맹국이 준비되고 날짜가 정해지면 D-Day로 알려질 날, 동맹국 군대는 노르망디를 침략할 것입니다. (1940년) 독일의 놀라운 성공은 서유럽 연합이 독일의 잔혹함에 무너지게 만들었고, 이제 히틀러에게 큰 걱정거리가 되었습니다. 방어적인 입장에서 그에게는 스페인 북부에서 스카나디나비아까지 이어지는 거대한 해안선이 제시되었고, 이제 그의 군대는 여기에서 동맹국의 침략에 대비해야 했습니다. 아마도 그의 군대가 1940년에 보이는 것처럼 뚫을 수 없는 마지노선을 단순히 우회하여 프랑스 공화국에 성공했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그는 이 해안선을 최대한 따라 군사와 항공기로 지원하는 강력한 요새를 건설하여 동맹국이 요새 유럽연합을 침범하는 것을 막는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이는 그에게 동부 전선과 이탈리아에서 가능한 한 많은 병력을 유지할 수 있게 해주었는데, 두 경우 모두 그는 1944년 중반에 후퇴하고 있었습니다. 대서양 벽이라고 불리는 이곳에는 독일이 4,000마일의 해안선을 따라 수많은 콘크리트 벙커를 건설했는데, 이는 자연 장애물, 인공 장애물, 그리고 수많은 지뢰밭에 의해 끊어져 있었습니다. 독일 연방 공화국 공습과 영국 특수부대에 의해 수행된 수많은 작은 작전들은 히틀러가 서쪽에서의 침략에 노출되어 있다는 그의 두려움을 더욱 고조시켰고, 그는 이 벽이 우선 순위를 받도록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전선에 비해 벽에 기반을 둔 병력들은 1941년부터 1944년까지 상대적으로 조용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점령된 국가들의 병력이 그들의 계급을 채워도 독일인들은 전체 벽을 동등하게 방어하기에 충분한 인원이 없었습니다. 1943년 8월 대서양 벽에 새로운 사령관이 도착하여 동맹국들에게 우려의 원인을 제공했습니다. 사막의 여우라 불리는 필드 마샬 롬멜이 방어시설의 건설을 감독하고 동맹국의 침략을 물리치기 위한 행동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도착했습니다. 그의 아프리카 군단이 북아프리카에서 퇴각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동맹국에서 능력 있는 군사 지도자로서 매우 존경받았습니다. 롬멜의 도착 전에는 대서양의 벽 건설이 독일 장교들의 무관심한 노력으로 지체되었습니다. 그러나 원수의 영향력은 즉시 그의 부하들에게 느껴졌고, 그들은 갑자기 엄청나게 증가한 업무량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롬멜은 그 아래의 저항과 싸워야 하는 것뿐만 아니라 독일 고위 지휘부에서 점점 불인기를 얻는 것에도 대처해야 했습니다. 일부는 북아프리카 패배 후 실패자로, 다른 일부는 히틀러와의 경쟁자로 보았으며, 아직도 일부는 그를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동맹국의 침략에 반항하는 계획을 설명하면서 롬멜은 독일의 탱크 부대가 보병을 앞세워 해안선 근처에 배치되어 어떠한 동맹국의 상륙에도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요청했습니다. 이렇게 강력한 탱크 부대는 상륙을 시도하는 보병을 파괴하고 신선한 병력과 탱크가 배치될 수 있는 동맹국의 해변가 기지를 설립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히틀러와 독일의 최고 사령관인 필드 마샬 거르크 폰 룬트슈테트는 롬멜의 요청에 반대했습니다. 대신 그들은 탱크 부대를 해안선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모으는 정책을 채택했습니다. 그래서 주요 연합군의 공격이 시작되면 그들은 여전히 칼레에서 최종적으로 시작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었고, 펜저는 그것에 대항하여 연합군을 다시 바다로 밀어넣을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롬멜은 독일의 프랑스 공화국 획득물을 최선으로 방어하는 자신의 의무에 전념했습니다. 벙커 건설 노력뿐만 아니라 그는 프랑스 공화국 해안가와 주변에서 거대한 채굴 작업을 시작하고 그의 부하들에게 그들의 작업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1944년 4월 D-Day 이후 2달도 안 되는 시점에 그는 수많은 프랑스 공화국 해변 중 하나를 방어하라는 임무를 수행하면서 그의 참모장인 헬무트 랑 대위에게 당시 독일이 처한 전반적인 상황에 대한 그의 견해를 설명하였습니다. 인용, 전쟁은 해변에서 이기거나 지게 될 것이다. 적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기회는
그가 물에 있을 때이다. 믿어줘. 랭 침략의 첫 24시간은 동맹국과 독일에게 결정적일 것이다. 그것은 가장 긴 하루가 될 것이다. 롬멜이 방어 시설을 점검하는 동안 동맹국의 지휘관들은 주요 해상 침공에 대한 장비와 준비 상태를 테스트하기로 결정하고 타이거 작전을 시작했다. 2만 3천 명의 미군 병사들이 장비와 함께 영국 항구의 수송선에 탑승하기 전에 집결되었고, 이들은 영국 남부를 돌아서 대서양 벽 요새를 흉내낸 데본셔 해안의 해변에 가상 침공을 시작했다. 현실감을 더하기 위해 미국과 영국의 전함들이 해변을 강하게 포격하여 탱크와 같은 장비들이 포탄으로 가득 찬 해변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해하려 했다. 그리고 미군 병사들이 머리 위로 실제 포탄이 날아가는 해변으로 상륙정을 타고 가는 것에 익숙해지도록 돕기 위해서였다. 아이젠하워 자신이 목격한 대본의 침략은 4월 27일에 시작되었고, 의사소통의 문제로 인해 많은 문제를 겪었다. 미군의 일부 상륙정은 로열 네이비가 아직 그 지역을 포격하고 있는 동안 슬랩톤 샌즈 해변에 도착했고, 이로 인해 여러 미군이 사상하였다. 포격이 중단된 후 초기 부대의 나머지는 다음 날 계획된 두 번째 침략을 위해 상륙을 시작했다. 그러나 4월 27일과 28일 밤에 아직 바다에 있는 모의 침략 부대의 나머지는 라인베이를 통해 항해하고 있을 때 독일의 E보트로 구성된 약탈 부대에게 발견되었다. 보트. 연습을 보호하는 영국 전함들은 이미 E보트들을 감지하고 가로막으려고 이동하고 있었지만 미국의 라디오 주파수를 제공받지 못해 미국 병사선을 경고할 수 없었다. 4월 28일 약 130시간쯤에 E보트들은 어로에와 40mm 총으로 공격했다. 그 후에 이어진 혼란과 대학살에서 749명의 미국인이 사망하였고, 두 척의 병사선이 침몰하고 세 번째 선은 심각하게 손상되었다. 비극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구명조끼 사용에 대한 적절한 훈련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익사하였다. 독일 연방공화국처럼 타이거 작전은 유럽연합 요새의 침공이 제대로 준비되지 않으면 어렵고 비용이 많이 들 것임을 절감하게 해주는 경고였다. 이런 재앙이 독일의 E보트가 해안 포병이나 항공기의 지원 없이 영국 해안에서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은 이렇게 많은 수의 사람들을 바다로 운송하는 것의 위험성을 더욱 도드라지게 했다. 사실 1944년 타이거 작전은 D-Day를 거의 완전히 좌절시켰다. 이는 비극 이후에 실종된 것으로 기록된 몇몇 장교들이 노르망디 침공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들이 E보트에 의해 잡혀가서 독일의 신문에 깨진 것이 아닌가 하는 두려움이 있었다. 이런 걱정들은 결국 해소되었다. D-Day는 계획대로 계속될 것이다. 노르망디 침공의 최종 계획. 독일인들이 상륙 지역 주변에 무엇을 배치했는지 파악하는 데 크게 의존했다. 결정적으로 이것은 독일인들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리지 않는 방식으로 수행되어야 했다. 따라서 1944년 4월부터 영국 공군과 미국 육군 항공군은 노르망디와 주변 지역의 상황에 대한 전체 전술적 상황을 구축하기 위한 집중적인 사진 정찰 작업을 시작했다. 스피파이어 P-38, 라이트닝 P-51 머스탱과 같은 고속 전투기를 사용하여 정찰 조종사들은 유럽연합 해안선을 따라 독일의 위치를 대담하게 극도로 낮은 높이에서 비행하는 임무를 수행했다. 노르망디는 다른 어디보다 더 많거나 적은 주의를 받지 않았다. 따라서 이는 독일 정보기관에게 특별한 관심사로 신호를 보내지 않았다. 나무와 전력선이 적의 포병만큼이나 위협이 되는 이런 낮은 고도에서 비행하면서 연합군 사령관들은 독일 방어시설의 매우 상세한 이미지를 얻을 수 있었다. 연합군 정찰 비행사들의 임무는 많은 비행기들이 자신들을 방어하기 위한 총을 갖추지 않고 대신 더 많은 연료를 가지고 그 연료가 소진되면 더 큰 속도를 가질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더욱 위험해졌다. 오버로드 작전을 직접 지원하고 프랑스 공화국 저항군과 협력하여 미래의 비행을 위한 관심 대상을 강조하기 위해 300회 이상의 임무가 수행되었다. 저항군은 또한 독일군의 움직임을 감시하고 상륙 지역에 배치된 병력의 수를 추정하였다.
아마도 더 위험한 것은 이전에 특수부대 공격을 지원하는 데 참여했던 전문 보트 조무사들이 수행한 작전이었다. 그들의 임무는 프랑스 공화국 해안선에 몰래 접근하여 상륙정을 파괴하기 위해 설계된 독일의 고정 방어 시설을 찾아내고 또한 해변에 접근할 때의 수심을 측정하는 것이었다. 이를 통해 연합군 사령관들은 상륙 지역에 대한 최대한의 정보를 얻어 그들의 계획을 미세 조정할 수 있게 되었다. 이것은 연합군의 정보 수집 노력 중에서 흥미롭고 눈에 띄지 않지만 결국에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었다. 영국 방송 공사의 요청과 관련이 있었다. 전쟁이 발발하기 전에 프랑스 공화국에서 휴가 중에 찍은 사진이 있는 영국 내의 누구든지를 찾는 것이었다. 놀랍게도 1천만 장의 이미지와 프랑스 공화국 해안선에 대한 설명이 전쟁 사무국에 전달되었다. 그러나 적의 위치와 방어 시설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노력만큼 중요한 것은 독일의 자체 정보망에 거짓 정보를 공급하는 것이었다. D-Day는 아마도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대정보 프로그램에 대한 추진력을 제공할 것이다. 오퍼레이션 바디가드라는 적절한 이름이 붙은 이 작전에서 연합군 정보관들은 D-Day 상륙 작전의 거의 모든 측면에 대해 독일 동료들을 혼란스럽게 하도록 고안된 복잡한 계획들을 마련했다. 이것은 독일인들이 노르망디 주변에서 방어 태세를 최대화하는 것을 방지하고 보강군의 도착을 지연시켜 상륙작전이 해변에서 진행이 지체되거나 완전히 실패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목표를 달성하는데 가장 큰 자산은 무의식적이긴 했지만 독일인들 자신이었다. 그들이 1940년 이후로 유럽연합 대륙을 군사적으로 지배하고 있었지만 그들의 정보기관은 영국과 미국의 노력에 비해 상당히 부족했다. 유명한 애니그마 기계와 같은 암호화 장치들이 처음에는 독일이 그들의 군대와 통신을 가로채질 걱정 없이 할 수 있게 해주었지만 이런 장치에 대한 그들의 과신은 그들이 동맹국의 통신 해독 능력을 과소평가하게 만들었고 결국 그들은 이를 해독하게 되었다. 심지어 원시적인 컴퓨터를 사용하여 그렇게 했다. 대서양 벽을 따라 배치된 독일군의 배치를 알아내는 것뿐만 아니라 독일의 암호를 해독함으로써 동맹국은 점령된 프랑스 공화국의 방어에 대한 독일 고위 지휘부의 마음가짐을 엿볼 수 있었다. 또한 그들이 자신들의 잘못된 정보 노력의 결과를 측정할 수 있게 해주었다. 그래서 미래를 더 잘 대비했다. 독일인들이 유럽연합의 침략이 노르망디 이외에 어디에서든 올 것이라고 생각하게 만들어 더 효과적으로 만들기 위해서였다. 이 상황은 히틀러 자신이 채널을 건너는 어떤 침략도 칼레에서 도착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었던 사실에 의해 도움을 받았다. 바디가드라는 우산 아래에서 포티튜드 작전은 독일의 정보기관에게 연합군이 칼레와 노르웨이에 상륙할 의도가 있는 것처럼 보이게 만들어 영국과 스코틀랜드에서 연합군이 집결하고 있는 가짜 이미지를 만들어 히틀러의 믿음을 부추기려 했다. 영국군의 노엘 와일드 대령이 계획한 이 작전은 더미 트럭, 탱크, 항공기, 심지어 부대까지 만들어내어 독일의 고공정찰기에게 사진을 찍힐 수 있도록 요구했다. 이렇게 높은 고도에서 찍은 사진에서는 노르망디를 위한 실제 장비와 포티튜드를 위한 가짜 장비를 구별하는 것이 불가능할 것이다. 실제로 일부 장비는 너무 현실적이어서 지상의 사람들마저 그것을 진짜로 오해했다. 그러나 포티튜드는 복제 탱크 제작을 초월했다. 포티튜드는 또한 독일인들이 가로채기를 의도한 가짜 라디오 방송을 포함했는데 이것은 동맹국이 그들의 더미 군대로 만들려고 한 가짜 그림과 일치할 것이다. 많은 수의 비밀 요원들이 독일인들에게 정보를 주입하기 위해 고용되었지만 아마도 가장 직접적인 방법은 D-Day를 앞두고 노르망디 주변의 레이더 기지를 공격하는 동맹국 공군의 모든 두 곳에 대해 실제 상륙에는 별 영향을 미치지 않을지라도 주변 지역의 두 곳을 더 공격해야 한다는 결정이었다. 이것은 독일의 그림을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고 노르망디가 칼레에 대한 유인 작전이라는 것을 그들이 확신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D-Day 당일에는 독일의 정보기관이 아직도 최대 10가의 부대가 칼레를 공격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고 확신하고 있었는데 이는 노르망디에 있는 동맹국의 수가 수십만 명에 이르렀을 때였다. 그러나 포티튜드의 작업은 D-Day에 멈추지 않았다. 대신 가능한 한 오랫동안 독일군의 재배치를 지연시키기 위해 노르망디가 유인책이라는 것을 독일에게 계속 속이려고 노력했다. 바디가드 작전해
침략이 실제로는 프랑스 공화국의 더 남쪽 지역이나 발칸, 심지어 중립국 스웨덴을 목표로 한다는 비슷한 속임수 캠페인이 진행되었다. 디데이의 최종 성공은 이 복잡하고 매우 효과적인 속임수 작전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정보 상황이 계속 변하더라도 디데이 침공 계획은 결코 중단되지 않았고 전반적으로 목표는 동일하게 유지되었다. 공수 요소가 먼저 들어가 전략적 위치를 점령할 것이다. 예를 들어 다리와 포병 위치를 파괴하는 것과 같은 그것은 해변을 위협할 것이다. 그런 다음 주력 부대는 각각 고유 코드를 가진 5개 해변을 공격할 것입니다. 미국의 해변은 오마하와 유타였습니다. 영국의 해변은 소드와 골드였습니다. 유일한 캐나다 해변은 주노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해변들이 해당 국가들로부터 전용으로 공격당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필요한 경우 한 나라의 해변에서 다른 나라의 해변으로 이동할 준비가 된 많은 전문 인력들이 있었습니다. 또한 육지에서, 공중에서, 그리고 바다에서 나치의 공세에 무너지기 전에 자신들의 나라를 탈출한 사람들이 있었고 이제 그들은 자신들의 땅을 되찾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복수도 할 것입니다. 6월이 도래하면서 아이젠하워는 1944년 6월 5일을 노르망디 침공의 역사적인 날짜로 설정했습니다. 영국의 20가의 항구에서는 병사들과 장비들이 병력 운송선에 촘촘히 실리고 있었으며 그들은 라이트 섬의 남동쪽에 위치한 지정된 집합지인 피카딜리 서커스로 향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타이게오 작전이 재앙 이후 그들의 보호에 특별한 주의가 기울여졌습니다. 디데이의 해상 요소는 넵튠 작전이라고 불렸지만 전체 사건에 대한 비밀에도 불구하고 독일인들로부터 영국 항구에서의 거대한 선박 이동을 숨길 수 없었으며 이로 인해 독일인들은 총과 어로의 보트를 사용하여 공격을 수행했습니다. 이 공격은 압도적인 연합군 전함에 의해 물리쳐졌지만 추가 공격의 위협은 계속되었습니다. 이제 연합군이 상륙 작전에 대한 광범위한 경험을 가지고 있으므로 많은 장비가 노르망디 해변을 공격하기 위해 맞춤 제작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의 DUKW는 본질적으로 수륙 양용 트럭으로 해변에 물자를 가져다 주는 것뿐만 아니라 중요한 것은 그것들을 필요한 곳으로 직접 운전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다양한 중형 무기를 장착할 수 있었지만 방어구가 없었기 때문에 이상적인 전투 차량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상적인 전투 차량 중 하나는 바로 영국의 처칠 AVRE 아머드 베히클 로열 엔지니어였습니다. 이것은 기본적인 처칠 탱크 차체였지만 주포는 파타드 스피곶 모타로 교체되어 플라잉 더스트빈이라고 알려진 파괴력이 강한 40파운드 폭탄을 발사했습니다. 처칠 ABRE는 노르망디 해변에서 예상되는 견고한 요새를 파괴하는 데 능숙했으며 기본적인 처칠 자체도 장애물을 오르는데 탁월한 성능을 보였습니다. ABRE는 상륙 지원을 위해 특정 목적으로 수정된 탱크인 퍼니 중 하나였습니다. 다른 퍼니에는 수영 셔먼, 즉 DD 또는 도널드 덕 탱크라고도 알려져 있습니다. 이것은 캔버스 부력 스크린과 물을 통해 추진력을 제공하는 프로펠러가 있는 셔먼 탱크였습니다. 처음부터 수륙양용으로 설계된 탱크와 달리 종종 부력을 위해 장갑이나 화력을 희생해야 했지만 수영 셔먼이 한번 해변에 도착하면 부력 스크린을 버릴 수 있었고 그것은 단지 또 다른 M사 셔먼이었습니다. 수영 셔먼은 매우 성공적이어서 노르망디의 모든 5개 해변에서 사용되었습니다. 롬메리 해변에 지뢰를 설치하도록 주장한 것을 잊지 않고 처칠과 셔먼 모두에게는 크랩과 같은 지뢰 제거 버전도 있었습니다. 크랩은 무거운 체인을 땅에 박을 수 있도록 롤러가 장착된 셔먼 탱크였습니다. 탱크에서 안전하게 지뢰를 폭발시키기 위해서였습니다. 습하고 모래가 많은 해변에서 장갑 차량이 빠질까 두려워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처칠의 변형 버전에는 강화 매트를 깔 수 있는 롤러가 장착되어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그들이 더 단단한 땅으로 올라갈 수 있는 표면을 만들어냈습니다. 이 탱크는 승무원들에게 카펫 레이어라는 애칭으로 애정받았습니다. 디데이를 위해 특별히 설계된 한 가지 발명품은 멀버리 항구 시스템이었는데 이의 목적은 언로딩 과정을 간편하고 빠르게 하여 동맹군이 노르망디에서 결국 돌파한 후
프랑스 공화국 전역을 진군하면서 보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멀버리 항구는 노르망디로 견인되어 오마하와 골드비치에서 거대한 직소 퍼즐처럼 조립되었습니다. 점점 많은 사람들이 배에 탑승해 집합 지점으로 향하면서 동맹국들은 당연히 신경이 곤두섰습니다. 걱정의 원인이 점점 커지고 있었던 것은 점점 악화되는 것 같은 날씨였는데, 이는 동맹국도 독일도 어떠한 통제력도 없는 유일한 요소였습니다. 공중작전 중 항해를 돕기 위해 보름달이 있는 맑은 하늘이 필요했고, 해상 단계에서는 평온한 물이 필요한 것은 명백했습니다. 공중 및 해상 노르망디 침공에 적합한 날씨 조건에 많은 것이 달려 있었기 때문에 아이젠하워는 6월 4일 아침 415시에 사우스윅 하우스에서 가장 고위의 장교들과 회의를 열어 상황을 논의하고 침공을 연기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논의했습니다. 결국 6월 5일에 침공을 시작할지 여부에 대한 결정은 그의 어깨에 달려 있었지만, 그는 그룹 캡틴 제임스 스태그라는 이름의 마른 영국 공군 장교의 예측에 근거하여 그 결정을 내릴 것이었습니다. 스태그는 오퍼레이션 오버로드의 수석 기상 장교였습니다. 그의 역할은 기상 관측소, 심지어 영국 제도를 가로질러 날씨 순찰을 하는 전투기에서 들어오는 정보를 해석하는 것이었고, 그것은 좋은 소식이 아니었습니다. 전투 장교가 아닌 스태그는 군대의 대령과 동등한 계급을 가지고 있었으며, 그의 의견에 따르면 날씨가 개선될 수 있도록 침략을 24시간 연기해야 한다는 불행한 임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는 연합군 전력의 가장 중요한 지도자들이 가득 찬 방에게 말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몬트고메리 원수와 같은 참석자 중 많은 사람들이 그 제안을 조롱하고 오히려 계획대로 진행하도록 주장했습니다. 그들은 달이 올바른 단계에 있을 수 있는 기회가 단 3일밖에 없었으며, 지연이 작전을 수주 동안 강제로 연기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더 나쁜 것은 스태그의 경우 다른 예측 시스템을 사용하는 미국 기상학자들은 고기압 전선이 상륙 지역에서 나쁜 날씨를 밀어내고 6월 5일에는 맑은 하늘을 남길 것이라고 믿었지만, 스태그는 24시간 기다리는 것을 권장하는 데 고집했습니다. 스태그의 주장을 들은 후 아이젠하워는 마지못해 동의하고 침략이 6월 6일까지 연기되어야 한다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6월 4일 밤에 스태그의 말이 맞다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그리고 6월 5일 아침에는 착륙 지역이 끔찍한 날씨에 시달렸습니다. 마침내 1944년 6월 5일 원래 D-Day로 정해진 날, 날씨가 좋아지기 시작하면서 준비 단계가 시작되었습니다. 마인 청소선들이 병력 운송선의 길을 청소하기 위해 노르망디 해안으로 몰래 접근했고, 1200대 이상의 대규모 전투기 힘은 방어를 약화시키기 시작했습니다. 밤새도록, 그리고 그 다음 D-Day 자체에서 약해진 루프트바페는 공중에서 거의 10대 1로 수적 우위를 져 동맹국이 효과적으로 하늘을 통제하게 해주어 근접 공중 지원 임무를 수행할 수 있게 했습니다. 영국의 타이푼과 같은 로켓 발사기를 장착한 항공기는 요새를 청소하고 탱크를 파괴하는 데 크게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동맹국 병력들이 이것이 바로 그것임을 깨닫자 그들은 아이젠하워의 말을 다시 생각해봤습니다. 당신의 임무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의 적은 훈련받고 잘 갖추어져 전투에 익숙하며 격렬한 싸움을 벌일 것입니다. 당신의 용기, 의무 헌신, 전투 기술에 대한 내 신뢰는 확고합니다. 우리는 완전한 승리 이하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입니다. 행운을 빕니다. 이 위대한 사업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모두가 바랍니다. 한편 영국의 수많은 비행장과 잉글리시 채널의 거대한 함대에서 멀리 떨어진 바이엘은 알프스의 고지대에 위치한 그의 거주지에서 피러 아돌프 히틀러는 소위 늑대의 굴에서 상대적으로 평화로운 저녁을 보냈습니다. 그와 그의 보좌관들은 그의 개인 영화관에서 뉴스필름을 보고 나서 라운지 지역으로 후퇴했습니다. 히틀러가 그들에게 그의 일상 생각을 강의하는 곳입니다. 전쟁, 정치, 역사의 위대한 사람들에 대한 그의 견해에 관계없습니다. 그 저녁을 회상하며 나치의 선전장관 조셉 고벨스는 그의 죽음 전에 1944년 6월 5일 저녁이 그가 옛 좋은 시절이라고 불렀던 것처럼 나치 정권이 최고의 권력으로 상승하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고벨스는 잠을 잘 못 자던 히틀러보다 일찍 침대에 들었고 그것은 새벽 3시까지였습니다. 피러러는 약물의 도움으로 결국 잠들었습니다. 독일의 정보기관은 이미 채널을 통해 무언가 큰 일이 진행 중임을 감지하고 있었지만 히틀러의 성미를 두려워한 그의 보좌관들은 더 많은 정보를 얻을 때까지 그에게 알리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하여 히틀러가 의학적 도움으로 잠에 빠져들었을 때 그는 이미 노르망디로 향하고 있는 수많은 공중전함이 공수병을 싣고 있음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천년 왕국의 꿈이 산산조각나려고 하고 역사가 그의 목에 올가미를 던지려고 하고 있음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6월 5일의 마지막 분들이 지나감. 시간이 흘러가면서 영국 전역의 기지에서는 역사상 전례 없는 공중전함이 동원되어 밤하늘로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노르망디로 공수병을 운반하는 대부분의 항공기는 더글라스 C사 스카이트레인이었는데 이는 보통 그들의 영국명인 다코타로 더 잘 알려져 있습니다. C-47은 역사상 진정으로 위대한 항공기 중 하나입니다. 항공여행을 실용적으로 만든 DC-3 항공기의 군용 버전인 C-47은 결국 노르망디에 약 5만 명의 공수병을 투하하게 될 것이었습니다. 또한 그들은 공급품을 병사들에게 투하하여 항공장이 점령되고 안전하게 착륙할 수 있을 때까지 중요한 물류 생명선을 제공하였고 그들의 견고한 디자인은 전 루프트와페 기지에 출입하는 데 이상적이었습니다. 그러나 공중 방어가 약화되었음에도 이 작업은 위험했습니다. 비행기는 상대적으로 느렸고 공수병을 투하할 때는 약 600피트를 내려가야 했는데 이때 모든 종류의 대공화기에 노출되었습니다. 비행기에서 뛰어내릴 때 정전선이 자동으로 공수병의 낙하산을 펼쳤지만 낙하산이 실패하거나 엉키게 되면 공수병은 비상 낙하산을 펼치기 위해 단지 몇 초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강을 늦추는 시간이 더 적기 때문에 이는 거의 확실히 더욱 강한 착륙을 초래하며 이는 다리나 발목이 부러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잘 진행된다면 공수병들은 일반적으로 비행기에서 내려오는데 35초가 걸렸으며 이 시간 동안 그들은 밤하늘을 배경으로 그들의 실루엣을 파악하는 독일의 날카로운 눈을 가진 저격수들에게 노출되어 있음을 느꼈습니다. 영국인과 미국인들에게 루퍼츠와 오스카라는 이름으로 알려진 수백 개의 패러더미가 적의 사격을 유인하기 위해 투하되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이들은 실제 공수병과 구별할 수 없었습니다. 그 밤 노르망디에 낙하산을 타고 내려온 것은 미국 82번과 101번 공수 사단의 요소들이었으며 이들은 코탕탱 반도의 서쪽 유타로 지정된 미국 해변에서 다양한 목표를 부여받았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계획대로 진행되지는 않았습니다. 비행기들이 낙하산 지대로 접근하는 동안에 심각한 공격을 받았고 많은 비행기들이 병사들이 탑승해 내리기 전으로 잃어버렸습니다. 소위 로버트 P. 82사단 508번 고도폭격 보병연대의 로버트 P. 메시아스, 소위는 D-Day에서 처음으로 사망한 미국인이 되었습니다. 그의 C-47 기체는 대공화력에 맞아 치명적인 부상을 입었고 병사들과 함께 점프할 기회도 없이 그는 사망하였습니다. 혼란 속에서 많은 고도폭격병들이 낙하 지점을 놓치며 종종 멀리 벗어났고 착륙한 부대들은 대체로 혼란스러웠습니다. 이러한 역경에도 불구하고 고도폭격병들은 노르망디 해변 뒤에 독일군에게 맹렬히 맞서 싸웠습니다. 그들은 대포를 파괴하고 보급로를 방해하며 독일군의 주의를 상륙작전으로부터 돌려놓았습니다. 그러나 그 밤에 투입된 공중 부대의 모든 구성원들이 낙하산의 캐노피 아래로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목표 지점 근처의 방출 지점까지 견인된 글라이더를 통해 들어갔고 그런 다음 실질적으로 제어 가능한 추락 상태에서 조종하여 착륙하였습니다. 글라이더는 공중 병력에게 더 큰 장비를 운반할 수 있는 장점이 있었지만 그들 자신의 위험 요소들도 함께 가져왔습니다. 그들은 동력을 가진 동료들만큼 대공화력에 취약했고 안전하게 착륙시키는 것은 종종 까다로운 일이었는데 잘못하면 싸울 기회도 없이 많은 병사들이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을 수 있었습니다. 영국의 에어스피드 호스는 최대 30명의 완전히 장비를 갖춘 병사들이나 다양한 경량 차량 및 필드건을 운송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크기와 동력 발전소 부재에도 불구 이것은 비행 중에 놀라울 정도로 민첩한 비행기였다. 어떤 중요한 수가 첫 전투 비행에서 살아남을 가능성이 매우 낮았기 때문에 호선은 나무를 사용하여 제조되었고, 이는 전략적 금속의 공급 체인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해머클라르는 또 다른 큰 글라이더로 주로 경량 탱크, 17파운드 필드건 또는 한 번의 비행에서 대량의 물품을 운반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것은 미국 디자인이지만 오직 영국에서만 사용되었고, 1941년에 윈스턴 처칠 자신이 제시한 사양을 중심으로 설계되었습니다. 그러나 전쟁에서 가장 수적으로 중요한 글라이더는 와코 CG사였습니다. 영국에서는 하드리안이라고 알려진 CG사는 호서보다 작아 장비를 갖춘 13명의 전투 준비가 된 병사들 단일 지프 또는 단일 75mm 후우즈를 운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작은 크기는 더 좁은 지역에 착륙할 수 있는 장점을 주었고, 이로 인해 잠재적인 착륙 장소의 수가 크게 늘어났습니다. 용접된 튜블러 쉐이시와 캔버스로 덮인 날개, 얇은 합판으로 덮인 날개를 특징으로 하는 CG사는 다른 장점들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페이로드 영역은 코와 조종실이 힌지에 장착되어 있어 위로 휘어져서 전체 화물 영역을 드러내게 함으로써 더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만들어졌습니다. 글라이더 착륙의 종종 폭력적인 성격 때문에 화물 영역 내부에 실린 어떤 차량에도 부착할 수 있도록 설계된 안전 케이블도 장착되었습니다. 글라이더가 땅에 닿았을 때 차량이 풀려나와 조종실 쪽으로 앞으로 미끄러지면 케이블은 힌지가 달린 조종실을 얼로딩 위치까지 위로 들어 올려서 조종사들이 자신들의 화물에 치여 사망하는 것을 방지하게 됩니다. 영국 제6공수부대는 오른강과 칸 운하 위에 다리를 점령하는 데 글라이더를 광범위하게 사용했습니다. 다리를 상대적으로 빠르게 점령한 후 그들은 보강군이 도착할 때까지 이를 지키기 위해 맹렬히 싸워야 했습니다. 디데이의 모든 해변 중에서 오마하로 지정된 10마일 구간이 가장 강력하게 방어되었고, 따라서 상륙이 이루어지기 전에 중폭격기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폭격기는 굵은 구름으로 인해 사실상 눈을 감고 폭격해야 했습니다. 무기가 바다로 향해 동맹군의 함대를 공격할 수도 있다는 우려로 승무원들은 목표를 조준하는 데 너무 조심스러웠고, 많은 폭탄들이 목표를 놓치고 대신 프랑스 공화국의 시골에 떨어졌습니다. 미국 해변 양쪽에게 특히 문제가 되는 장애물은 포인트 뒤 호크에 위치한 총 배터리였는데, 이는 주변 지역, 특히 수천 명의 미국인들이 이른 시간에 상륙할 해변을 포함하여 넓은 사격 범위를 제공하는 100피트 높이의 절벽이었습니다. 따라서 주력이 도착하기 전에 제임스 러더 중령이 지휘하는 J 레인저 대대의 225명의 병사들은 로프와 사다리를 이용해 절벽을 오르고 총 배터리를 파괴하는 불행한 임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레인저들은 12대의 상륙정과 2대의 DUK-W 수륙 양용 트럭으로 접근했지만 해변에 가까워질수록 심한 포화를 맞았습니다. 한 대의 상륙정은 승객 중 한 명을 제외하고 모두 잃었습니다. 그들은 그 후 런던 소방서에서 빌린 100피트 길이의 사다리를 절벽에 대고 오르기 시작했고, 동시에 적의 기관총과 박격포의 심한 포화를 계속해서 받았습니다. 동맹국의 전함들이 화력 지원을 제공하면서 레인저들은 절벽 꼭대기에 도달했는데, 그들이 원래 목표로 삼았던 필드건들이 이동되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레인저들은 결국 남쪽의 무인 과수원에서 반 킬로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놓인 무기들을 찾아 파괴하였습니다. 그들의 임무는 완료되었지만 이제 레인저들은 추가적인 보강군이 도착할 때까지 앞으로 24시간 동안 독일군과의 치열한 전투를 겪어야 했습니다. 그 시점까지 그들은 77명의 병사가 사망하고 152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잘 보호된 독일 총수들의 둑이 충분하지 않다면 해변은 또한 착륙정이 통과해야 할 자연적이고 인공적인 많은 장애물로 보호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강력한 바람으로 인해 더욱 어려워졌는데, 이 바람은 하나 이상의 평면 측면 착륙정을 오프코스로 불어냈습니다. 오전 6시 30분에 1번째와 29번째 보병사단의 병사들로 구성된 첫 번째 파도가
불통의 총알벽 같은 것을 통해 착륙을 시작했습니다. 착륙정과 독일인들 앞에 일부 보호 위치 사이의 공간에서 쓰러진 미국 병사들의 시체가 있었습니다. 미국 병사들의 시체가 곧 모래, 철조망, 고정 장애물에 흩어져 미국의 전진을 늦추었고, 이로 인해 독일의 기관총에 의해 총격당하게 되었습니다. 침공의 초기 단계에서 오마하 해변에서는 많은 사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륙정이 다시 해변을 떠나는 것을 볼 때 독일군은 잘못하여 그들의 사령관인 디트리히 크라이스 장군에게 미국 병사들이 쫓겨났다고 보고했습니다. 그래서 크라이스는 오마하에 있는 병사들에게 골드 해변의 영국군을 차단하도록 위치 이동을 지시했습니다. 이것은 큰 실수였다. 왜냐하면 상륙정은 더 많은 미국 병사들을 태우기 위해 배로 돌아가는 것이며 이들은 독일 방어를 무너뜨리는데 사용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정 방어를 향해 폭파하는 전투 엔지니어의 도움과 함정의 화력 지원, 그리고 방어군에 대한 공격을 지원하기 위해 상륙한 탱크들의 도움에도 불구하고 미국 병사들은 D-Day 당일에 자신들의 해변 헤드를 확보하고 골드 비치에서 온 영국군과 연결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대신 그들은 해변에서 2개의 강력한 포인트를 확보하는 데 성공했고, 이후 며칠 동안 그들은 병사들과 물자를 하역하고 마침내 독일 방어군을 청소하고 해변을 확보하고 다른 해변에서 온 연합군 부대와 연결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많은 기자들이 병사들과 상륙해 보고했습니다. 그들 중에는 결단력 있는 젊은 여성 마사 게론이 있었습니다. 작가 에른스트 헤밍웨이의 아내인 게론은 사실상 상륙 보도를 위한 권한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대담한 움직임으로 병원선에 몰래 탑승했습니다. 그리고 부상자를 구하러 상륙하는 의료팀에 합류하기 위해 구급병을 가장했습니다. 그녀 주변에서 펼쳐지는 드라마틱한 사건들의 혼란 속에서 그녀는 이 사기를 성공시키고 D-Day에 노르망디에 상륙한 유일한 여성이 되어 현장의 첫 손님을 맞을 수 있었습니다. 그녀가 콜리어 매거진에 게재한 기사는 다음과 같이 씌어져 있습니다. 모두가 그 붐비고 위험한 해변에서 격렬하게 바빴습니다. 자갈은 사과 크기였습니다. 그리고 발 깊이였습니다. 우리는 거대한 도로 삽입판에는 길을 따라 올라갔습니다. 우리는 지뢰 제거 경로를 표시하는 좁게 배치된 흰색 테이프 사이를 최대한 조심스럽게 걸어가며 빨간 십자표가 그려진 텐트를 향했습니다. 모두가 그 해변이 끔찍하다는 것에 동의했고 언젠가 여기서 벗어나는 것이 큰 기쁨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D-Day 계획을 세우면서 유타 비치는 마지막으로 선택되었고 그것은 해안선을 따라 11마일을 넘게 확장되어 있어 6월 6일에 가장 크게 공격받은 해변이었습니다. 가장 서쪽에 위치한 유타 해변에서의 상륙 작전의 주요 목표는 동맹국에게 전략적 항구 도시인 쉐르부르를 공격하기 위한 적절한 위치를 제공하는 것이었는데 이는 약 35마일 떨어져 있었습니다. 해변을 공격한 미국 제7군단은 비교적 가벼운 저항을 마주했고 이는 오마하의 공포에 비하면 훨씬 가볍습니다. 주요한 독일 방어 위치는 단일하고 강력한 88mm 포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이는 곧 파괴되었고 그것을 운영하던 독일 방어병들이 항복하였습니다. 공격 시작 후 3시간 이내에 해변으로 통하는 3개의 주요 입구 모두가 확보되어 D-Day에 2만 명의 병력과 1700대의 차량이 유타 비치를 건널 수 있었습니다. Day. 유타 비치에서 싸우던 사람들 중에는 전 미국 대통령 터도어 루즈벨트의 장남인 브리가디어 제너럴 터도어 루즈벨트 주니어가 있었습니다. 브리가디어 제너럴 루즈벨트는 나이와 계급에도 불구하고 병사들과 함께 4차 보병사단으로 유타 비치를 공격하였습니다. 56세인 그는 전선에서 가장 나이 많은 연합군 병사였습니다. 루즈벨트는 그날 자신의 사단의 거의 모든 작업을 지휘하였으며 이로 인해 많은 문제들을 직접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일부 경우에는 적의 공격을 직접 받으면서도 교통경찰처럼 트럭과 탱크를 지휘하고 그의 지휘 아래 두려워하는 병사들에게 시와 재미있는 일화를 공유하였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그의 용감함에 대해 그는 뛰어난 공로 십자장을 추천받았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로부터 약 한 달 후인 7월 12일에 심장마비로 사망하였습니다. 그 후 그의 추천은 미국에서 가장 높은 용감상인 명예훈장으로 승격되었고 그는 사후에 이를 수여받았습니다. 적군의 지속적인 포화에도 불구하고
루즈벨트 준장은 주변 사람들을 끌어모아 지시하고 직접 전투에 참여시켰습니다. 에서 이동하며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이동했습니다. 그의 경험 많고 정확하며 차분하고 흔들림 없는 리더십 아래에서 돌격 부대는 해변의 강점을 줄이고 최소한의 피해로 빠르게 내륙으로 이동하였습니다. 따라서 그는 프랑스 공화국 해변에 성공적으로 교두보를 설치하는 데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서쪽에는 오마하 비치, 동쪽에는 주노가 위치한 골드 비치는 주로 영국의 50번째 노선버랜드 보병사단과 47번째 로열 해병 사령부가 공격을 주도하는 10마일의 해안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주요 목표는 멀버리 항구를 건설하기에 이상적인 장소로 선택된 아롱망쉬 항구 마을을 점령하는 것이었습니다. 골드 비치에서 영국인들을 기다리고 있던 것은 독일군에 소집된 오스트트루펜 폴란드 러시아인이 대부분인 베르마흐트 716보병 사단의 요소들이었습니다. 또한 해변은 약 반 마일 내륙에 배치된 4개의 155mm 대포 배터리에 의해 보호되었습니다. 영국인들은 골드 비치의 조수 때문에 미국인들이 유타와 오마해 상륙한 1시간 후에 상륙하였습니다. 불행히도 영국인들에게는 예상치 못한 북서풍으로 인해 독일인들이 설치한 수중 장애물과 지뢰 중 많은 것들이 영국 상륙정이 해변을 공격하기 시작할 때까지 잠수 상태로 남아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식별할 수 없었던 영국군은 병력과 장비를 상륙시키기 전에 약 20척의 상륙정을 잃게 되었습니다. 날씨 때문에 수영하는 셔먼들은 물에 넣기 전에 더 가까운 해안으로 옮겨져야 했고 이후에는 처칠 ABR이들이 따랐습니다. 그러나 전고의 베르마흐트 병력을 그들의 위치에서 쫓아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오후 중반까지 르아멜 강점의 대포로부터 심한 포화를 계속받았고 그때 ABR이들이 그들을 보호하는 요새를 파괴했습니다. 하루가 끝날 때쯤 영국군은 내륙으로 밀어붙여 해변의 머리를 확보하고 멀버리 부두의 건설을 시작할 수 있게 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400명의 영국군 사상자를 냈다는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길이가 단지 2마일인 주노비치는 D-데이 해변 중 가장 작았으며 서쪽의 골드와 동쪽의 소드 사이에 위치해 있었고 3차 캐나다 보병사단, 캐나다 2차 기갑여단, 그리고 영국 번호의 목표였습니다. 48코만도 해변의 작은 크기는 해변까지 이르는 물 위에 있는 산호초에 대한 연합군 기획자들의 두려움을 더욱 악화시켰으며 이로 인해 상륙작전은 조수가 가장 높은 745시에 시작해야 했고 이는 상륙정에 대한 위험을 줄였습니다. 그러나 자연의 장애물이 아니라 해안선을 휩쓸고 있는 독일의 지뢰가 캐나다인들을 야만스럽게 만들 것이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상륙정의 무시무시한 3분의 1이 해변으로 진출하면서 지뢰에 걸렸고 독일 716법 영사단의 736연대와 430 동부대대 다시 말해 러시아인과 폴란드으로 구성된 병력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방어군은 캐나다인들을 해변에서 쫓아내기 위해 피투성이의 잔인한 전투를 벌였지만 캐나다인들은 고집스럽게도 해변이 다시 독일 연방 공화국로 변하는 것을 거부하고 계속해서 압박을 가해 결국 독일군을 철수시켰습니다. 그날 하루가 끝날 때까지 약 21,400명의 병력이 준회에 상륙했고 캐나다인들은 D-데이 상륙 작전에서 어느 누구보다도 더 깊숙이 들어가 카르피케의 비행장을 점령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캐나다인들은 946명의 전사자를 냈으며 그중 340명은 침공의 첫 시간에 상륙정이 지뢰에 부딪혀 사망했습니다. 그날 주노비치에서 근무한 사람들 중 한 명은 나중에 스타트렉 TV 시리즈와 영화에서 아이코닉한 캐릭터인 스코티를 연기하며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진 젊은 캐나다 장교 제임스 듀안이었습니다. 듀안은 3차 캐나다 보병사단의 14필드 대포 연대에 소속된 장교였으며 D-데이에는 대전차 지뢰로 가득 찬 들판을 건너 자신의 병사들을 이끌고 저머니 포지션을 점령하는 임무를 맡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듀안은 2명의 독일 저격수를 죽였습니다. 약 1120시경 싸움이 잠시 멈춘 동안 그는 담배를 피우며 자신의 병사들에게 돌아가려 했는데
그를 독일인으로 착각한 무서워하는 캐나다 기관 총수가 그에게 총을 쏘았습니다. 그는 다리에 4번 가슴에 1번 오른쪽 중지를 날린 1번 총 6번 총을 맞았습니다. 전쟁 시기의 행운에 관한 전형적인 이야기에서 그의 생명은 가슴 포켓에 넣어둔 금속 담배통에 의해 구해졌습니다. 이 통이 가슴을 향한 총알을 흡수하여 거의 확실히 그를 죽였을 것을 막았습니다. 나중에 스타트랙을 촬영하는 동안 D-Day에서 잃어버린 손가락을 숨기기 위한 노력이 필요했고 근접 촬영이 필요한 경우에는 손 모델을 사용했습니다. 소드는 D-Day에서 가장 동쪽에 위치한 해변이었고 전쟁 이전에는 여름철 주택들이 해안선을 점잖게 하며 인기 있는 관광지였습니다. 독일 방어군은 사격 범위를 향상시키기 위해 주택 중 많은 것들을 파괴했고 일부는 강화해 임시 벙커로 변환했습니다. 또한 해변 방어벽 뒤에는 대전차 해자가 파였습니다. 해변은 또한 2개의 필드건 위치로 방어되었으며 75mm 건이 메르빌에, 더 강력한 155mm 건이 르 아브르에 배치되었습니다. 이들은 연합군 항공기와 공수병들로부터 특별한 주의를 받아 상륙 작전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조수가 맞을 때인 오전 7시 25분에 시작하여 소드는 영국군의 제3사단이 공격하였고 이는 제27장가벼단과 영국 및 자유프랑스 공화국 특공대의 부대에 의해 지원되었습니다. 소드 비치에 상륙한 군대의 주요 목표는 오른강과 칸 운에 위치한 내륙 3덕 5마일에 있는 일련의 중요한 다리를 점령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다리들은 영국 공수군에 의해 점령되어 있었고 특공대는 서쪽으로 진격하여 주노 비치에서 온 캐나다군과 연결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해변에 상륙한 후에는 프랑스 공화국 해안 도시의 좁은 거리와 삼거리에 밀집된 연합군의 심한 혼잡함과 위스터하머 마을에서의 격렬한 독일군의 저항 덕분에 추가적인 전진은 느렸습니다. 하루 종일 캐나다군과 해질 전에 연결하는 모든 희망이 사라진 것이 분명해졌는데 그것은 21번째 펜저 부대의 공격을 받게 된 영국군이 끔찍하게 느낄 때였습니다. 능숙한 독일 펜저 부대원들은 오른강 다리를 지키는 영국에 강력한 공격을 가했습니다. 그들은 캐나다군과 준에서 연결하는 것을 막는 데 도움을 주었지만 그들의 명령 체계에 대한 방해와 그들에게 대립하는 압도적인 공중력 때문에 그들의 효과는 저해되었습니다. 글라이더가 저녁에 그들 근처에 착륙하자 펜저 부대원들은 압도당하고 있다는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그들은 철수했지만 실제로는 글라이더들이 실수로 지정된 착륙 구역을 놓친 것을 몰랐습니다. 바다에서 독일의 삼척의 이 보트가 5번째 어로의 대대의 보트들과 함께 정박지를 떠나 동맹국 선박을 공격하기 위해 돌진했습니다. 그들은 아마 타이거 작전에서의 대학살을 반복하려는 의도였을 것입니다. 이 보트들이 연막으로 가려진 소드 비치에 도착하면서 더 인접하게 접근하게 되었습니다. 연막에서 나오자 그들은 작은 상륙정부터 거대한 전함에 이르기까지 수백 척의 동맹국 선박들의 경이로운 광경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동맹군에게 18개의 어뢰를 발사했지만 철수하게 되기 전에 자유 노르웨이 구축함인 스베너만을 가라앉히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것이 D-Day에서 독일 해군의 방해의 끝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동맹국의 항공력이 너무 압도적이어서 전함이나 유보트를 낮에 바다에 내보내는 것은 사실상 자살 행위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독일 선원들은 웰마흐트 동료들과 함께 해안포를 조종함으로써 싸움을 계속했습니다. 독일 공군에 대해서는 상륙을 지원하는 배와 해변에 대한 소수의 출격이 명령되었고 가장 주목할 만한 만남은 아마도 2대의 포케불프 FW-190 전투기가 내려와 소드 비치의 영국 병사들을 공격했을 때일 것입니다. 엔진 2개를 가진 슈투카 다이브 폭격기들은 낮 공격을 시도했지만 대부분이 연합군 전투기에 맹렬한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날 동안 28,500명의 병사들이 소드 비치를 건넜지만 그것을 점령하기 위한 치열한 전투에서 그들은 683명의 사상자를 입었습니다. 영국과 프랑스 공화국 군대는 다음 날 주노에서 캐나다군과 마침내 연결될 것입니다. 그러나 병사들이 목격한 공포에도 불구하고 그들 중 많은 이들이 겨우 성인 생활을 시작한 젊은이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날 그들의 기운을 잃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영국 공군 70일 미치 유닛의 멤버인 데이비드 티처가 나중에 말했듯이 천천히 우리는 모든 악몽을 극복했습니다. 유메어 감각이 결여되지 않았습니다. 한 병사가 이것이 사적인 해변인지 물었습니다. 나는 사적인 해변을 약속받았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난 안 머물겠습니다. 우리는 들었습니다. 어머니가 나에게 비행기 여행을 금지했습니다. 그녀는 바다로 가는 것이 훨씬 안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D-Day에 대한 초기 독일의 반응은 무엇을 해야 할지 혼란스러웠습니다. 독일의 엄격한 지휘 체계는 피러의 명령에 많이 의존했으나 그는 아군 상륙시까지 잠자고 있었습니다. 사진은 여전히 독일 고위 지휘부에게 다소 혼란스러웠고 칼레에서 멀리 떨어진 어떤 상륙도 미끼라는 믿음에 오랫동안 고생한 후 그들은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더 알 때까지 히틀러를 깨울지 말지에 대해 논쟁했습니다. 독일 군수장관인 알버트 스피어가 도착한 오전 10시경에야 마침내 히틀러가 깨어났습니다. 저자이자 역사가인 스티븐 엠브로스에 따르면 그는 대서사시인 형제들의 연대를 썼는데 히틀러의 반응은 상당히 예상치 못했으며 소식이 더 좋을 수 없다는 말을 했습니다. 게벨스도 침략의 소식이 그에게 마치 서쪽에서의 전쟁을 마침내 계속할 수 있는 안도감처럼 와닿았다고 주목했습니다. 히틀러는 노르망디의 그의 병사들이 동맹국을 막아낼 수 있을 것이라는 높은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고 칼레가 실제 침략이 이루어질 곳이라는 그의 믿음을 고수했습니다. 독일 최고사령부가 깨어나자 히틀러는 대응 조직을 시작했습니다. 그의 첫 번째 행동 중 하나는 마지못해 프랑스 근처에 예비 펜저 부대 2개를 노르망디로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노르망디와 주변 지역의 연합군 항공력이 너무 강력하여 도로에서 연합군 전투폭격기에 의해 파괴되지 않으려면 밤이 되기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알려졌습니다. 이 중요한 지연은 이미 해질 무렵에는 해변을 넘어 나아가고 있던 연합군에게 유리하게 작용했습니다. 놀랍게도 노르망디의 거대한 사건에도 불구하고 히틀러는 오후에 새 오스트리아 외무장관을 위한 살츠부르크 리셉션에 참석했습니다. 이는 그가 프랑스 공화국에서 일어나는 현실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음을 시사할 수 있습니다. 6월 6일의 마지막 시간에 어둠이 내릴 때 독일의 유보트들은 마침내 상륙 작전을 방해하기 위해 바다로 나섰습니다. 어둠의 보호 아래에서도 연합군 전투기가 이제 레이더를 사용하여 표면에서 그들을 감지하고 있기 때문에 공습의 공포는 여전히 존재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6월 7일의 낮 시간까지 도착하지 않아 연합군의 공중 및 해상 힘이 그들이 표면에서 배터리를 충전하는 동안 공격하게 되었습니다. 2척의 유보트가 침몰하고 4척이 심각하게 손상되어 독일 해군은 잠수 중에 디젤 엔진을 작동시킬 수 있는 스노클이 아직 장착되지 않은 유보트로의 공격을 포기해야 했습니다. 스노클이 있는 유일한 유보트는 미국에서의 호송함을 더 잘 공격할 수 있도록 비스케이만과 노르웨이 북부에 기지를 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들에게 배치된 밀집한 연합 반잠수함 힘을 뚫고 나가기까지 6월 중순까지 걸렸고 그 시점에는 침공군이 프랑스 공화국로 돌파하는 중이었습니다. 독일의 저항은 며칠 동안 노르망디 해변 주변에서 계속되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연합군 병